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가계소득 동향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었지만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빨리 점검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순한 점검 차원이었다고 하기에는 최근 지표들이 내는 경고음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뼈아픈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소득주도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전문가와 함께 어제 가계동향 점검회의 결과와 또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의영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사실 긴급회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일단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수습을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십니까? 예, 대통령께서 연 이틀 긴급 점검회의를 하셨죠. 네. 우리 경제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좀 경제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조금 좀 견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거시 지표들만 보면은 현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런 딜레마가 또 해법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3%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경제 지표와 국민들 간의 체감 사이에서는 이게 간극이 크게 나타나는 걸까요? 예, 지금 거시 경제 지표가 이제 언뜻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GDP 성장률 1, 4분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OECD 국가 중에 OECD 평균이 0.5%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1.1%예요. 네. 이 상태라면은 금년에도 낙관할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좋거든요. 지금 1, 4분기 내용을 보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면에서 다 좋다. 그런데 또 한편 지표들을 보면은 지금 이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은 전부 나쁘고요. 또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설비 투자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악화되고 있고 재고는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지표들이 같이 공존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 거시경제 지표가 일부 좋아 보이는데 그것은 어떤 데 원인이 있나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수출의 호조, 그다음에 그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하고 LCD 쪽이거든요. 지금 수출이 호조가 되고 결국은 코스피 상장 기업 550 가운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견인하는 게 영업이익 같은 건 47%를 지금 점하고 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만 빼놓고 보면은 550개 상장 기업들의 그 1, 4분기 그 순이익은 오히려 13% 감소했거든요. 네. 예. 몇 년 전부터인가 항상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나는 것과 체감하는 것에 괴리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 이제 좀 고착화됐다라는 우려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딱 대표적인 지표를 꼽자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고용 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4월 취업자 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내에 최악이다. 상당히 안 좋은 거잖아요. 숫자상으로 보면은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은 지금 한 두 가지로 크게 보면은 일자리 창출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누가 만드는가? 기업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가 예전 같지 않다. 많이 위축된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최저임금의 문제인데 네. 그 소득을 늘려서 생산을 늘려주고 그것이 다시 그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예상했는데 그것이 예상대로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요. 경기가 지금 침체돼 있다. 네. 그런 게 원인이 되겠죠. 그럼 교수님께서도 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고용지표 악화로 직결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근거를 되실 수 있겠죠?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이해가 더 필요한데요. 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그 최저임금 인상을 처음에 약속했을 때부터 최저임금이라는 건 누가 해당되느냐?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견기업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차이가 크죠. 임금 수준이 높은 통신이나 건설이나 금융 쪽의 문제가 아니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저임금의 여파라고 하는 거는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해서 그 당시 최저임금을 냈을 때 그것이 지켜질 수 있을까를 우리가 봤어야 돼요. 처음부터. 근데 처음에 이 최저임금 6,030원에서 7,530원으로 올릴 당시에 네. 2016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그 최저임금 미달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6,030원 시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 근로자가 그걸 못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4%였고요, 당시에. 그리고 약 260만 명, 266만 명이 이미 거기에 해당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다 불법인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7,530원이라고 하는 16.4%를 인상함으로 해서 지금 이제 2017년 통계는 아직 안 잡히고 있는데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실효성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결국은 실효성은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고용 악화가 꼭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어제 그러니까 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네. 공론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고령화라든지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점. 맞아요. 이런 부분을 짚는 우선 저 고령화라든가 있었고. 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예. 뭐 청년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서 뭐 고령화를 뭐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 진단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저는 왜냐면 지금 뭔가 작동이 안 된다. 왜 네.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고 늘지 않느냐, 취업률이. 왜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해마다 30만 명씩 늘어나던 그 취업자 수가 왜 10만 명대로 떨어졌느냐. 몸이 아프면 진단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야 되는데 인구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경제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인구는 늘어나는 것이고 파이를 계속 키워나가는 정책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걸 그런 데서 찾으면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올바를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일단 7천 얼마로 올렸을 때도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고 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그게 좀 개선이 되고 나서 10,000원으로 올라야 되지 않을까. 바로 10,000원으로 오르면 좀 혼란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7,530원이라는 그 금액이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바쁜 생활 와중에서도 감당할 그 여력을 주지 않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바쁘게 좀 열심히 일하는 업종의 분들한테는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또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제 다음 정부가 같은 성격의 정부이면 이제 그 완화까지 간다는 걸 장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정부가 되면 또 이게 많이 늦춰질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한 번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됐고 네. 또 고용도 고용이지만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뼈아픈 부분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네. 좀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 것이 문제인데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서 가장 크게 기대했던 부분이 이 하위 소득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반대가 됐어요. 예. 오히려. 이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배경은 뭐냐 하면은 최저임금이라는 정책 수단을 써서 그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려준다. 왜냐하면 저임금 근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낮은 하위계층 10% 예컨대 그러면 그분들은 소득이 늘면 그 소비 성향이 강하죠. 네.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억대 연봉자한테 10만 원 늘려주는 경우하고 그 저소득계층에 10만 원을 늘려주면은 저소득계층의 소비 성향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 뭘 놓쳤냐 하면은 하위 소득 소득 10% 하위 계층이 네.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3.8%예요. 우리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 16년 통계를 보면 네. 그러면 하위 20% 계층이 지출하는 소비가 전체 가계 지출에서 우리나라에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작년에도 하반기에 우리 대통령께서 국회 나가서 자 추경 11조를 풀어야 우리 일자리 만들어집니다 하고 합의를 했잖아요. 예. 아주 절실하다고 해서 사실 11조 원이 풀렸잖아요. 예. 이번에도 3조 또 9천억 원이 또 추경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네.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예산. 예.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저소득 계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려운 계층에. 네. 물론 그 계층의 구매력이라고 하는 게 시장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분들을 위해서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최저임금이 오히려 그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결과가 되었고 그분들을 위해서 썼던 정부 지출이 그렇게 시장에서는 크게 안 나타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그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그러면 정부가 그럼 11조, 3.8조 네. 추경 안 했으면 이런 결과가 뭐 완화됐겠나 더 개선된 그러니까 그렇게도 반대 상황도 가정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그것마저 안 했더라면 더 악화될 수도 있었겠죠. 더 악화될 수도 있었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건지.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이 대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분배. 우리 경제는 그동안 성장을 많이 했으니까 네. 이제 좀 삶의 질이라든가 분배나 이런 문제로 가자. 예. 그래서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내준 거나 그런 것이 나온 게 없어요. 반대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겠다. 자, 그 위에서 낙수 효과라는 게 대기업이 잘 됐으면은 그 밑에 많은 그 수혜가 고루고루 퍼져야 되는데 보니까 오히려 그 부의 그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더라는 논리로 그러면서 이제 이 낙수 효과는 없다. 낙수가 없다라는 게 지난 9년간에 또 제가 그러면 나타났죠. 그러면서 분수 효과를 얘기하잖아요. 밑에서부터 네. 나와야 전체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죠. 근데 분수 효과가 없느냐? 정말로 왜 없습니까? 있죠. 이번에 우리 한국 GM이라든가 그동안에 우리 구조조정을 겪었던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한국 GM 같은 경우에 정부가 구제금융을 결정했죠. 결국은. 근데 대기업이 잘 될 경우 잘 분수 효과가 안 되면 한국 GM 놔둬야죠. 한국 GM은 너네 그냥 빠져나가라. 네. 그러나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기반이 무너지죠. 결국 그것은 분수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왜 11조를 그렇게 풀었는데 그러면 11조를 안 풀었으면 더 안 좋았을 거 아니냐? 그만한 그 투자 재원이라든가 정책의 몰입을 대기업에다가 좀 해줬더라면 상생을 했더라면 오히려 그 일자리는 큰 돈에서 나오거든요. 큰 투자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경기가 왜 가라앉았느냐? 왜 식당도 안 되고 음식 다 안 되느냐? 결국은 큰 지갑이 안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의 지갑이 열리는 것보다 네. 부자들이 좀 열어줘라. 그럴 때 경제의 돈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례적으로 직접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긴급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여러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유턴하자라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돌아서기엔 실패로 보기엔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 정책들 뭐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고요. 근로시간 단축, 또 공공부문 정규직화 이런 부분들 효과를 나타내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1년 보십니까? 됐다 이거죠. 뭐 내년에나 쉽게 평가를 얘기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 이제 정통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어떤 학회라든가 이론으로 검증된다가 없다. 자, 그건 왜 그러면 그런 말이 나왔느냐? ILO라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몇 년 전에 몇몇 그 학자들이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거기 이제 노동기구니까 예. wage led growth라는 말을 쓰죠. 그런 논문을 쓰죠. 그러니까 임금을 늘려주게 되면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게 이제 임금주도 성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income led growth. 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정통 경제 학계에서 일반 이론으로 검증된 바도 없고 지금 가설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효과가 지금은 안 나타나니까 더 기다려보자라기보다는 지금 벌써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안 나타났을 뿐더러 이게 역기능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반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두 번의 긴급 회의를 하시면서 어제까지 보니까 이게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뭐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가?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좀 조정을 해보자.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걱정을 어제 뭐 회의 분위기 보면 뭐 방향 선회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예. 분명히 점검은 하고 일부 보완은 하겠지만 드라이브를 오히려 뭐 걸겠다라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시그널로 해석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어요. 더 강한 소득주도 성장 드라이브가 나올 것이다. 이제 정책 수단이나 네,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경제 사이클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예. 1년이라는 시간이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짧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 경기를 봤을 때 이게 김동연 부총리는 뭐 경제적인 요소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네. 자 모든 조건이 지금 경기 순환 주기로 세계 경제에 같이 움직이는 뭔가 요인들이 있다면 그걸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자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지금 완전 고용을 완전 가깝죠. 긴 터널 20년을 뻗어나와서 네. 미국도 지금 완전 고용에 다 접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예. 지금 일본의 대학생들은 금년에 취업자의 98%가 취업을 했어요. 네. 네. 그 4.5% 실업률은 실질 실업률은 없는 거거든요. 미국도 실업률이 3%대로 내려왔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왜 유독 외국들은 실업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넘치는데 왜 우리나라만 지금 청년 실업률이 11.6%입니다. 체감 실업률은 23%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냐? 왜 작년에는 46만 명이 취업자가 있었는데 4월 달에 올 4월에는 왜 12만 3천 명이냐? 12만 3천 명도 들여다보면 기업에서 창출된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농림수산업으로 그쪽으로 이동했고 5만 4천 명이 공무원을 11,000명을 늘렸거든요. 그럼 13만 5천 명을 기업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럼 12만 3천 명이 늘었는데 지금 공무원 늘렸고 농림수산업으로 빠져나갔고 그러면 오히려 줄은 거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불이 켜졌고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다. 좀 불길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일자리 추경 사업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과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해본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 추경 드라이브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추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관심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작년 우리 그 10월에 국회에서 추경 11조를 그렇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네네. 여당, 정부,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통과시켜달라. 예. 자, 11조를 써서 일자리 예산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11조가 해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해서 얼마만큼 일자리에 도움이 됐는가. 사실 국가 예산이라는 거는 그렇게 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거에서는 피드백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걸 반복하자는 것이죠. 예. 현실적으로 지금의 어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이 정부가 네. 방향을 반대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진단이라면 예. 각자 입장에서 소득주도 성장 오케이 뭐 가는 거에 대해서 변화를 거슬 수 없는 가는데 어떤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서 그래도 효과적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 정책적 제가 지적을 좀 비슷한 토론을 몇 번 하고 고민도 좀 하는데요. 예. 지금 정부가 그 정책 기조를 그냥 가야겠다. 참 그 해법이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거기에 뭘 덧붙여야 되냐면요. 대기업들을 좀 도닥거려라. 일본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산업의 구조 조정을 해가면서 대기업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저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와대에서 그 관계 장관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경론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2시간, 3시간 그 탁상에서 경론하시는 것보다 네. 정말 현장에 나가셔서 영세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들어보세요. 이번에 지금 최저임금 저렇게 좀 개정이 됐는데 1988년에 만들어진 거 30년 만에 이번에 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산입 범위가 바뀌었죠. 네. 상여금에 대한 25% 초과분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일부 숙박비에 대해서 7%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반영하겠다. 그럼 이제 그 중소기업인이나 해당 사업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대기업들은 왜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현장에 가서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모여서 격론하지 마시고 네. 네. 산업 현장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사장님도 만나보시고 네. 우리 저기 저 파주 우리 학교에 있는 그 저 파주 쪽에 와서 저 중소기업 사장님도 만나보시고 왜 고용을 안 합니까? 대기업 총수도 만나보시고 거기서 해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최저임 이 소득주도 성장을 끝까지 견지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기업이고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대기업들이 왜 위축되어 있고 무엇이 애로인가? 일자리는 거기서 만들어지거든요. 큰 일자리는. 네. 그런 쪽으로 좀 동시에 병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 9년간의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떤 뭐 대기업의 낙수 효과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라든지 뭐 그런 것을 더 주안점을 둔 소득 주도 성장을 이 정부의 어떤 경제 드라이브로 들고 나왔다라는 말이죠. 흐름을 보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하나 보완되어야 될 거라고 이제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정부에서 성장과 어떤 투자의 모멘텀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예. 초기에 나왔던 게 4차 산업 예, 얘기였단 맞습니다. 말이죠. 예. 근데 지금에 돌이켜 봐서는 뭐 사실 그게 주도를 한다, 뭐 어떤 전면에 나선다, 어젠다를 설정한다라고 보기엔 많이 약하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그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디지털 혁명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전문가들 얘기를 공통적으로 요약해 보면 정부가 이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된다. 규제라는 건 신산업을 할 때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갖가지 곳곳에 지금 규제가 막혀 있는 겁니다. 네.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저는 지금 항공대학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항공 좌석 구하기 힘드시잖아요. 네, 뭐 8개 항공사가 8개라고 해도 네. 좌석 구하기 연중 힘든데 외국에는 지금 그 미국에는 150개 항공사가 있고 일본에는 20개가 넘거든요. 네네. 새로 창업하겠다고 지금 그 2년째 지금 저렇게 돈을 가지고 있어도 민간업자가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규제가 늘어납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그 어떤 그 창업이나 일자리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은 네. 4차 산업에서 찾는다고 하면 그 산업이 잘 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정부는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네. 공정한 게임만 관리하라. 그렇게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부의 주요 핵심 참모들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이겠죠? 기울여야 좀 듣고 기울여주셨으면 보고 좋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고민하겠죠? 예. 저는 그분들이 정말 저 반복된 말씀인데 네, 탁상에서 공론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 현장에 나가서 정말 중국집 사장님도 만나보시고 정말 현장 다니시면서 들어보시면 그분들 듣기 싫다고 소상공인 협의회장님 안 만나면 귀를 막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어떤 정부보다 소통에 강한 정부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매번 왜 같은 지적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허희영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